간질환 같은 경우 이제 그 심한 경우 이제 황달, 복수, 간성 뇌증이 오는데 왜 유산균하고 특히 관계를 많이 하냐면은 바로 이 그 장내 유해균이 많이 늘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은 이 암모니아가 우리 몸으로 들어가서 간에 손상을 줘요. 그래서 유기산 검사를 하게 되면은 유기산 검사에서 보면은 장 해독, 그 간 해독하고 그다음에 유익균, 유해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비가 생기는 걸 막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유산균을 통해서 유익균을 생성시켜줘야 돼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6세의 그 환자에게 1개월 동안 그 유산균을 줬더니 뭐 흐름이 좋아졌더라 하는 거고 간성 환자들한테 유산균을 줬더니 간성원수 증상이 호전됐다 하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헬리코박터 위험,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많은 게 헬리코박터균이에요. 그 헬리코박터 프로젝트라고 하는 뭐 윌이라는 그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국민들이 다 모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거는 굉장히 독한 균이에요. 위산에도 안 죽는 정말 굉장한 건데 얘가 위궤양뿐만 아니라 위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데 그럼 얘를 잡으려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 80%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생제 특히 이때 보통 3중, 4중, 3제, 4제 항생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냥 항생제만 기존에 치료했던 사람하고 거기 플러스 유산균을 치료했던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유산균을 줬던 군이 설사라든지 다양한 증세들을 훨씬 더 회복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특히 헬리코박터 치료를 할 때는 이거를 이제 병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호흡기 감염, 우리가 이제 그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폐렴들 자주 오잖아요. 감기도 올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냥 그 약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약 플러스 유산균을 줬을 때 결국은 우리 몸이 회복 그 감염 발생률이나 항생제 사용률도 적게 간다는 걸 보여준 자료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장이에요. 장의 유익균들, 유해균들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그 유지시켜 주는 게 우리 몸을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토피를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아토피도 좀 그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장내 나쁜 유해균들이 많아져서 음식들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고 독소가 들어오면서 생기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꼭 유지시켜 주기엔 비타민 C, 퀘르세틴도 중요하지만은 유산균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 가족력 중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 군은 임신 중에서 산모하고 신생아에게 이제 LGG를 주고 다른 거는 주지 않고 이제 2세가 될 때 이제 아테포 발생률을 그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LG를 복용했던 군이 23%, LGG를 복용했지 않았던 군이 46%에서 이 아토피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아토피가 있는 부모 경우는 자식들한테 이제 그런 소양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산모, 임산부 때부터 유산균을 먹어줘요. 그래서 이 유산균은 그래서 평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어디다? 옛날에 네덜란드인가 폴란드인가 뭐 거기 이제 세계 2차 된 이제 프로네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모의 건강이 3대,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산모가 건강하고 좋은 환경에서 애를 낳게 되면 그 애는 건강해요. 근데 그 산모가 건강하지 않는 환경에서 애가 태어난 애는 건강하지 않나요. 근데 대신 얘가 잘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도 나왔을 때도 또 안 건강한 애들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유전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굉장히 건강한 거는 정말 우리 민족이나 뭐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산모들이 임신했을 때 옆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하고 있죠. 근데 최근에는 젊은 친구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것처럼 그게 그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아랫세대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임산부들이 혹시 가족력에 아토피가 있는 부모면은 반드시 유산균을 먹어서 정말 이 발생률을 줄어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염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꽃가루를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피하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들어갈 수 있는 내 몸의 면역을 올려주기 위해서 결국은 그 유산균 먹고 아까 이게 비타민 C라든지 퀘르세틴을 통해서 알러지를 막는 환경을
본인 스스로가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요새 암이라는 거는 뭐 저희 병원은 암 환자를 주로 보는 병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암 환자는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의 3분의 1이 암 환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많은데 다행인 건 뭐냐면 요새 암 치료 결과들이 워낙 좋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100세 시대가 가능한 거고 지금 5년 생존율이 80%를 넘었어요. 그게 2015년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치료가 잘 된 다음에도 부작용 없이 편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 5FP라는 항암제를 사용한 사람들한테 유산균을 준 군하고 주지 않은 군을 비교했더니 유산균을 줬던 군들이 이 장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봉기관이라는 부작용들을 많이 없애준다는 걸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충치 예방도 뭐 비슷하게. 근데 요새는 뭐 치약에도 유산균을 넣더라고요. 화장품에도 유산균을 넣고. 그래갖고 진짜 유산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왔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질염, 여자분들 많이 생기는데 이때 생길 때마다 뭐 항생제들 많이 쓰는데 항생제 플러스 유산균, 아까 얘기했던 GR1이나 RC14이라는 균주를 줬을 때 결국은 이 그 그냥 항생제만 줬을 때보다 치료 효과가 한 120%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방법들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 본인 스스로가 맞는 유산균을 복용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대신 어떤 게 맞느냐는 본인이 먹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거예요. LGG, BB12, LA5. 이 세 가지가 균주가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고, 그걸 한 3개월 정도 먹어보고 본인한테 맞으면은 이걸로 계속 가는 거고, 안 맞으면 다른 유산균을 한번 바꿔서 보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의 두 차이점은 똑같은 균주고요. 얘는 캡슐형이고 얘는 분말형이라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드셔보시고 유산균은 한 3개월 정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유산균의 생존 기간은 보통 한 3일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환경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아 있어 갖고요.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끝낼게요. 비타민 D. 지금은 비타민 D에 대해서 네거티브라고 해갖고 반론자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희가 이제 그 2000년대 초반만 해더라도 비타민 D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부정적이었어요. 그 부정적인 거를 이게 없애졌던 사건이 뭐냐면 2008년도에 NEGM이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예요. 의학학술 중에서는 최고 학술지에 이 마이클 홀릭 교수라는 분이 논문을 하나 냅니다. 그 논문이 뭐냐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논문이에요. 저도 그 논문을 보고 나서 완전히 정말 그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던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는데 비타민 D는 햇빛만 충분하면은 비타민 D가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결핍이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D가 생성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인간이 이 건물들이 커지고 여름철만 되면은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왜 그러냐? 김이 죽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타민 D가 결핍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액 검사를 하라는 거를 그 2008년도에 그 NEGM의 이 마이클 홀릭 교수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그러니까 비타민 시장 자체라든지 생각 자체가 변해버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영양제 먹을 필요 없고 효과 없다 뭐 이러다가 이 연구 결과 나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필요한 사람들한테 영양제 먹어야 된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비타민 D에 대한 건 누구도 반론을 제시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은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본인의 혈액 검사를 알게 되는데, 저도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이 마이클 홀릭 교수를 그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에서 하는 그 수상식 때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보스턴 의과대학에 있는 교수님이신데 참 이 학문이라든 게 정말 모해했을 때 이게 발표되고 변화를 시킨다는 거는 주류가 아니거든요. 비타민은 비주류잖아요. 비주류가 주주류를 변화시키는 거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가능케 했다는 거죠. 그게 정말 대단한 시보죠. 이분이 강의 그때 1시간 동안 이제 수상 강연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그 힘들었던 얘기들부터 하고 여러 가지도 이제 과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분은 2007년도에 이제 타임스가 선정한 10대 과학자 중에 하나고 비타민 D 결핍이 그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기전을 밝혔고 비타민 D의 활성령을 포함한 최초로 밝힌 분이세요. 마이클 홀릭 교수.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햇빛만 노출돼도 충분히 우리 몸에서 피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북위 35도 이상 지역은 그 11월부터 3월까지는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D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가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그 치료 결과들이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은 4월부터 10월이에요. 햇빛이라는 게 우리 인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는 인간이 질병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울증도 제일 많이 오고 사실. 그 남성 갱년기, 여성 갱년기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성 갱년기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주로 이제 그 열이 막 나요. 그러면서 하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뭐하기는 화나는 것처럼 막 좀 신경질적으로 왜 그러냐? 그분들이 그동안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남성 갱년기의 특징은 어떠냐면 우울증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되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약해져요. 그동안은 가장이었는데 지금 왜 이리 처지면서 그래서 그 우울증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비타민 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피부에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게 이제 간을 통해서 활성령으로 돼서 이제 신장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생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소아는 구루병, 성인은 골연화증,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골다공증 환자가. 왜 그러냐? 비타민 결핍이 세계 1등이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인구의 93%가 비타민 D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비타민 D가 결핍이 많고 남자는 91%, 여자는 95%예요. 그 이유는 남자는 그래도 화장품을 좀 덜 바르는 것 같아요. 여자분에 비해서.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비타민 D에 이제 작용을 하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칼슘 대사예요. 우리가 이제 칼슘제를 암만 많이 먹어도 이 그 비타민 D가 충분해서 이 그 혈액순이 충분하면은 칼빈딘이랑 결합해서 칼슘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칼빈딘이 작용을 못 해요. 그래서 칼슘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의 위험이 있고 그래도 칼슘제 많이 먹으면 괜찮지 않냐면 그럼 오히려 안 좋은 칼슘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생긴다는 거죠. 2010년도에 이제 나온 자료들 보게 되면은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그 뼈를 튼튼하게 위해서 칼슘제 많이 먹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서 결과를 보니까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제는 함부로 먹는 영양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서 한해서 먹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칼슘은 멸치를 통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영양제는 비타민 D를 먹으라고 하고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암이에요. 그 암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비타민 D가 충분할 때 이 수용체가 작동해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그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이 수용체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암들이 이제 커진다고 돼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암 환자가 발생이 증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타민 D 결핍이에요. 그래서 그 유방암, 대장암, 뭐 전립선암들이 왜 이렇게 늘어난다 했더니 바로 비타민 D 결핍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었던 사람들이 이런 암들의 발생률을 50% 이상 감소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뭐 신종플루부터. 그래서 이거를 예방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D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메르스, 신종플루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 마스크 쓰고 손발 이렇게 깨끗이 씻으라고만 했지. 외국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플러스해서 비타민 C하고 D를 충분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약국에서 비타민 D가 동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바로 근데 국민들은 다 알아서 다 챙겨 먹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긴 좀 아깝긴 하지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약국 가면 제 얼굴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약국들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비타민 D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호르몬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양제 중에서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아까 유산균 얘기했잖아요. 유산균은 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 그만큼 또 필요한 게 비타민 D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햇빛 노출을 추천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식사 후에 이제 한 10분 정도. 근데 이 비타민 D를 이 팔만 걷어갖고는 잘 생성이 안 되더라고요. 얼굴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굴을 노출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그냥 먹어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